안녕하세요. 발표자 강하은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주제는 청소년 문화입니다. 우선 목차에는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청소년 문화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 세대의 특유의 삶의 방식, 청소년들만의 행동, 청소년 나름대로 쓰는 말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문화 특징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특징에는 또래 집단 문화, 감각 지향적 문화, 디지털 문화, 입시 문화가 있습니다. 먼저 또래 집단 문화는 나이나 수준이 서로 비슷한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입니다. 또래 집단은 2명에서 4명씩 여러 명이 함께 다니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어떤 장소를 같이 갈 때 같이 갑니다. 이때 청소년들이 같이 가는 이유는 친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면서 가면 재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다니는 무리에서 서로 안 맞거나 덜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소외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지향적 문화는 이성의 위혈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비판하고 인간의 감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치우치다 보면 문화적 성숙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흡수하여 감각지향적인 문화를 합류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감각지향적 문화는 청소년들이 운동, 게임, 노래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결과 운동에서는 남자들이 축구, 야구를 좋아하고 게임에서는 모바일 카트, 모바일 배그 등을 즐겨하고 노래는 요즘 발라드에서 취기를 빌려 등 그리고 랩에서는 BBS 등이 유행입니다. 디지털 문화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대표하는 전자 네트워크의 삶의 중요한 측면으로 누립니다. 이들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또래 집단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사회성과 공동체의 의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서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유튜버 김블루나 홍유 등을 즐겨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문화는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공부에 매달리고 시험과 성적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탈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입시 문화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종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종류에는 온라인 여가활동, 오프라인 여가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가활동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 영화 보기 등 미디어 중심의 여가활동을 말합니다. 오프라인 여가활동은 문화예술 관람, 자기개발, 창작적 취미 등 적극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여가활동보다 온라인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요. 청소년들이 온라인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를 저희 삼척으로 예를 들어보면 삼척은 작은 지역이므로 시내에도 노래방, 카페, 만화카페, 화장품 가게 정도밖에 없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기도 하고 더군다나 현재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니 친구들과 같이 만난다 해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만나면 안 되니 온라인 여가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 번째, 청소년들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므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에게 조사에서 받아낸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나 열등감이나 공부에 대한 열등감을 어떤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대리만족을 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안 좋은 행동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는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어 다양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을 주로 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문제점은 장시간 이용하면 중독이 있어 공부에 지장이 갑니다. 모든 조사 내용은 네이버 출처와 멘토 선생님, 친구들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신민솔입니다. 저희는 1학년 7명으로 구성된 천체 관측 동아리이고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천체를 관측했고 그때 저희가 관측한 천체는 달, 목성, 토성, 화성, 북극성, 안드로메다 은하와 여러 가지의 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쓴 망원경은 굴절 망원경으로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며 전동으로 리모컨을 사용하여 조정하고 얼라이먼트란 별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름을 입력하면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통에 달린 볼록 렌즈와 아이피스의 볼록 렌즈가 합쳐져 멀리 있는 물체가 크게 보입니다. 아이피스는 눈으로 보는 부분이고 아이피스를 바꿔가면서 천체를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는 아이피스보다 더 넓은 부분이 보이며 좌우 상하 반전이 돼서 파인더로 찾으려는 대상을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아이피스를 불편하게 조금씩 움직여가며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좌우가 반대로 위치해 리모컨으로 조정하기 힘듭니다. 천체의 종류는 하늘에 있는 거의 모든 물체가 천체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과 별 주위를 도는 행성,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있습니다. 즉 태양은 바로 별이고 지구는 행성, 다른 위성인 것이죠. 저희가 관측하고 촬영한 천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권 밖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가장 대중적인 보이는 천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은 눈으로 볼 땐 보름달이 더 예쁘지만 망원경으로 볼 땐 오히려 반달이 크레이터에 그림자가 생겨서 더 멋집니다. 목성은 주변의 4대 위성까지 관측 및 촬영할 수 있고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지만 직접 찍은 것에 대해 더 감동을 느낍니다. 토성은 토성의 줄무늬와 고리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진에서 고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밤하늘을 보시면 유난히 빨간 천체가 보입니다. 화성은 붉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다른 별보다 붉게 빛납니다. 하늘의 거의 수직 쪽을 보면 가장 밝은 별 3가지가 보입니다. 알타이르, 베가, 데네브. 그중 2개인 알타이르와 베가가 견우직녀성이고 중간에 은하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수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 잘 관측되므로 주변에 건물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데네브는 90도에 정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보려면 목이 아픕니다. 그 별이 바로 데네브입니다. 이 3별은 여름의 삼각형이라고도 불리며 요즘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가장 밝은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구의 자전축으로 움직이는 자전축의 연장선으로 다른 주변의 별은 다 움직여도 북극성만은 움직이지 않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에게 북극성은 가장 의미 있는 별입니다.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시오페아의 5배, 북두 칠성의 국자 부분의 2별의 간격이 5배이고 그 지점이 만나는 곳에 북극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나 망원경으로 보면 먼지처럼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별이 매우 많이 모여있는 은하이고 매우 멀어서 망원경으로 봐도 그저 먼지 덩어리가 렌즈 위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250만 년 정도가 걸리고 현재 기술로는 약 750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 별을 찾고 싶다면 별지도라는 앱을 깔아서 천체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천체 관측. 하지만 사실은 별 이름 몇 개만 외우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천체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삼척중학교 학술제에 참가하게 된 김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적정 체중 유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체중 감량 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교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긴 겨울 방학 동안 살이 쪄 교복을 입으면 단추가 터질 것만 같아 적정 체중 회복 및 유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중 감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단 조절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간식 줄이기, 급식 줄여 먹기 등 바로 무리하여 샐러드만 먹기보다는 조금씩 식단을 바꿔나갔습니다. 운동 또한 간단한 걷기로 시작하여 뛰기도 하고 살이 거의 빠졌을 때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은 40분, 근력 운동은 20분으로 정해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중 감량 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면 주변 어른들은 한결같이 어릴 때는 먹어도 돼, 커서 키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말들은 저의 의지를 흔들리게 하고 고칼로리 맛있는 음식들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여 체중 감량을 할 때 위기가 자주 오곤 했습니다. 다음은 체중 감량 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을 감량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하여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져 작년보다 체중 유지를 위한 운동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전에는 매일 운동으로 마무리해가며 체중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저는 매일 식사는 허기의 80% 정도만 채우는 습관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그 후에는 내가 체중 감량을 했다는 뿌듯함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또 체중 감량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체중 감량이 아닌 다른 일에 노력을 기울여 그 일에 결실을 맺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술제에서 역사는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유한솔, 박형우입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짜, 광복이 언젠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짜는 언젠지 아십니까? 국치라고 하는데요.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역사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픈 역사에 대해서 좀 말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역사는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픈 역사는 아주 많지만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을사조약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을사조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을사조약이 뭐냐면 한국의 외교권 박탈을 위해서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이 조약의 체결을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니까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일본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사오적은 누굴까요? 여러분, 매국노, 친일파 많이 들어보셨죠? 매국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통 이완용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완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에는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등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권은 절반 이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금 말한 내용은 이제 애국심도 자극하고 우리 아픈 역사도 알 겸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마음에 와닿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04년생 저희의 선배가 보는 수능인데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능을 안 볼 사람이 있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 저희는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뭐 2개를 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사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는 문이과 모두가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예요. 중학교 역사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놓는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과거 선조들의 대응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의 독도 영토권에 대한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려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찾아 일본에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독도가 한국 땅인 걸 명백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황당해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2개만 골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독도의 시류적 지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제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전 세계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 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였던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불법 편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빠른 1900년에 이미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땅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는데, 또 512년에 신라의 영토로 독도를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것에도 모순이 생깁니다. 1905년은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발견하고 자기네 땅으로 불법 편입을 한 것인데, 러일 전쟁은 엄연한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제국주의 전쟁으로 점령한 땅은 절대 점령한 국가의 땅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도덕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도가 한국 땅인 증거를 제시할 때가 오면은 자신있게 제시하고 한국 땅이란 걸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SNS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하게 된 정윤호, 김태윤입니다. 저희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SNS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게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SNS의 명확한 뜻, 그리고 SNS 역사,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하기에 역사를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사회에서의 SNS 역할과 SNS의 미래 전망 순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SNS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에 잠시 SNS 예시 몇 가지 정도를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위터, SNS 감성사진이 난무하는 인스타그램, 대표적인 카카오톡들과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라인, 트위치 등 수많은 SNS가 존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NS를 파헤치러 가볼 건데, 먼저 SNS의 뜻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로 인터넷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즉 온라인 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뜻을 알았으니 이제 시초에 담긴 역사로 넘어갑시다. 크게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나뉘는데, 먼저 1990년대의 SNS는 웹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PC 통신을 쇠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초창기 인터넷 서비스는 옛날과 똑같이 PC 통신을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PC 통신의 정의는 개인용 컴퓨터를 전화망으로 사용하여 문자, 숫자, 영상, 음성 데이터 등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당시 우리나라의 프리첼 커뮤니티나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1세대 SNS는 아직 현재의 SNS와는 거리가 조금 먼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많은 드립들이 탄생한 싸이월드와 아이러브스쿨, 그리고 미국의 60degrees.com은 친구 리스크와 추천 시스템, 개인 프로필, 제작 등이 가능한 현재의 SNS와 상당히 비슷한 서비스의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싸이월드의 등장과 동시에 1990년대의 SNS는 마무리가 되고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2세대 SNS가 등장하죠. 여기서 좀 생소한 느낌의 미국의 마이스페이스, 그리고 앞에 예시로 설명한 것들로 전세계 히트작인 페이스북, 실시간으로 트윗 리트윗을 하며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 감성사진, 여행사진 등 사진 공유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그룹톡, 이모티콘 등 여러 시스템으로 국내 최고의 SNS, 카카오톡 등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이 서비스들은 현재까지도 우리 일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NS의 역사는 마무리하고 이제 SNS의 현대사회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네, 그럼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NS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과 기분을 공유하는 매체. 두 번째, 트렌드 창조. 세 번째, 상업적 광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과 기분을 공유하는 매체. 우리가 평소에 SNS를 쓰는 주된 목적이죠. 브이로그 등 많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삼척의 해변 카페를 놀러 간 다음에 그것을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스타에 올리는 것도 이 예시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상업적 광고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광고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광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사용자가 많은 SNS의 제품을 광고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이나 페이스북 등의 유튜브 광고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할인 등 이벤트 장소 기간을 알려줘요. 이벤트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친구들은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픽게임즈나 스팀게임에서 하는 게임 할인 기간이나 무슨 게임을 할인한다고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게임들을 구매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광고. 참치, 요리로 참치 같은 동원 참치나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같은 이런 트로피카나, 그리고 마이맥과 같은 이런 마이맥 등 중독성이 있고 내가 왜 이런 광고를 보고 있지? 쉽게 만드는 이런 중독성 있는 광고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죠. 셋, 트렌드 창조라는데요. 흔히 밈이라고도 하는 이 트렌드 창조는 유행이나 짤을 만들어내는데요. 많은 것 중에 예시를 보고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에 나왔지만 2020년에 많은 밈을 탄생시킨 깡. 두 번째, 라이엇에서 만든 모바일 광고 노래인 머시베너의 TFT 모바일 두둥 등장. 당시 두둥 등장은 해외 LCK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세 번째로는 가나의 특이한 장르 문화를 활용한 관장 밈 등으로 트렌드 창조 부문을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단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의 첫 번째 단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다는 것인데,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들어가면 무엇이 뜨는지 아십니까? 제3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이용약관이 뜹니다. 하지만 이 이용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SNS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이 SNS 애플에게 저희의 개인정보를 털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SNS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우선 삼성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내에서 여러분들의 SNS 계정과 여러분들의 계좌번호 그리고 삼성페이를 연동시킵니다. 그렇기에 SNS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나가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시공간과 관계없는 학교 폭력입니다. 이 단점은 제목과 같이 시공간, 즉 시간과 공간 개념 없이 온라인으로도 학교 폭력과 같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은 침해가 될 수 있고, 반복되는 온라인 채팅방 초대로 인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사이버 불링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악플러의 익명성을 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악플러들은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닉네임, 가명 등을 사용하여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특징 때문에 더 선 넘는 악질적 악플들을 빈번하게 죄책감 없이 쉽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이 SNS 단점들로 인하여 여러 사회적 이슈의 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 미래의 SNS는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를 발표하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하면은 딱 떠오르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혼합현실종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에 있는 친구 또는 맛집 등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혼합현실로 구현해내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포켓몬고 게임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처럼 GPS를 기반으로 내가 맛집이나 가게를 들리면 그 맛집, 가게에 대한 정보가 가상현실로 쫙 뜨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가상으로 또한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머지않은 미래의 혼합현실 SNS였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 SNS 변화였습니다. 아까 혼합현실 SNS는 그래도 좀 먼 미래였다면 이번엔 완전 가까운 미래, 당장 내년만 돼도 이러한 SNS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근미래 SNS의 변화입니다. 근미래 SNS의 변화로는 SNS가 앞서 본 현대사회에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예시로는 카카오톡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톡이 그냥 단체톡 정도만 있는 그저 그런 SNS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어가지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틱, 심지어 지금은 카카오 배달이라 해서 카카오톡 내에서 결제를 하고 카카오톡에서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확장시키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SNS는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도 저희의 삶이 중심이 되어 저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개인정보 유출이 쉽다는 점, 그리고 악플러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SNS는 양날의 검과 함께 조심하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SNS를 주제로 학술을 진행한 김태윤, 정연호, 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0 삼척중 학술일제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찾아드릴 김준용, 강태민입니다. 발표 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를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예쁘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텐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표현은 다른 사람, 즉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물체가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다른 물체가 존재할 때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는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정의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확고한 자아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설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아무리 똑같이 따라 그린다고 하더라도 제 그림의 가치는 원작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자아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얘는 얘, 쟤는 쟤.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남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을 쫓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코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삶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을 그리던 화가가 인간을 그리고 신을 쓰던 작가는 인간을 쓰고 신을 표현하던 시인이 인간을 표현하는 대격변의 시대 르네상스. 그들은 신에게서 얻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남을 따라가는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내 삶의 주체가 나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서정 시인이자 철학자인 핀다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 이제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주체가 나인 삶을 살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